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도시바, 일본의 가전 브랜드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계 2위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이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가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연합부터 신한미일연합 또 대만기 기업까지 다양한 업체에 대한 귀추,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번 이야기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봅니다. 비트코인, 금값보다 비싸고 상승폭도 큽니다. 좀 불안한 안보 상황에 일종의 안전자산 취급까지 받으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제도권 바깥의 가상화폐입니다. 또 제도권 바깥의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정부는 어떻게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대처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비트코인 국내 전문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수사대, 오늘은 불법금융 광고, 불법금융의 관문이죠. 이 불법금융 광고에 대한 이야기, 사례와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업체가 바로 일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입니다. 새 주인 찾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도시바 오늘 열릴 이사회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 매각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 결정이 연기될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이번에 한미일연합의 주축 중에 하나입니다. 묵묵히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도시바의 새 주인은 누가 될까요? 이 도시바의 주인을 둘러싸고서 왜 이렇게 관심과 또 주목이 높아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이시죠.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시바에 대해서는 그저 가전제품으로만 기억하시는 일반 청취자분들 많을 텐데요. 낸드 플래시의 세계 2위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네, 현재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우리 주 사용하는 메모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약 한 36%, 네. 그리고 그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이 합쳐서 네네. 약 한 36%, 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한 10% 정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수합병은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의 매각처 확정 지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연기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만큼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이유가 뭔지 또 이쪽 분야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궁금합니다. 네, 이번 그 도시바의 그 매각은 SK하이닉스 컨소시엄하고 그다음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네. 그 대만의 홍하이 그룹 세 컨소시엄이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다가 웨스턴 디지털의 반발에 의해서 또 이것이 또 웨스턴 디지털 쪽으로도 또 간다는 소문도 있고 네네. 이렇게 이제 혼선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도시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그 매각의 금액을 높은 금액을 받고 싶은 겁니다. 네. 현재 처음에는 10조에서 시작해서 지금 20조. 네. 그리고 대만의 홍하이 그룹 같은 경우 30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매각 금액을 높게 받고 싶은 게 도시바 입장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도시바는 어떻게 보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그 문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기술 면에서는 삼성전자와 동등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기술이 해외의 컨소시엄에 매각이 됐을 때 네. 이제 정말 일본에서 유일하게 남은 반도체 자기 자존심의 기술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정부와 일본 국민의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점, 매각 가격, 그리고 그 기술의 해외로 이전,
네. 이런 그 이슈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 전자산업 그러면 사실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배경이 있군요. 도시바의 이 메모리 사업부 매각 8개월 정도 지금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끌어왔습니다. 통상 기업 M&A가 이렇게 복잡하거나 혹은 긴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데요. 과정들을 좀 살펴주시죠. 왜 이런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가 전개됐던 건가요? 원래 이제 처음에 처음 컨소시엄으로 이제 선정된 것은 네네.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SK 하이닉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약 한 1개월 뒤에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 하면서 네. 이제 도시바를 이렇게 푸시를 네. 한 거죠.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웨스턴 디지털의 자회사인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그 샌디스크 회사는 현재 그 도시바가 낸드 플래시 생산하는 공장을 네. 지을 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바에서 만드는 물건의 한 30% 정도를 낸드 플래시라는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네. 2015년도 샌디스크에서 2015년도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샌디스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웨스턴 디지털은 현재 도시바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 자산의 한 30%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바가 다른 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웨스턴 디지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네네.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팔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예. 그런 과정에 또 그 매각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일본 여론이 또 형성이 되었고, 네네. 대만의 전자제품 회사인 홍하이에서는 30조를 계속, 30조를 매각 금액으로 주겠다고 하는 네. 그런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최근에는 또 그 웨스턴 디지털의 그 계약 조건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로 넘어가지 않느냐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도시바에서 나오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구입해주는 애플에서 네네. 웨스턴 디지털에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구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푸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고, 네네. 원래 이제 오늘이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이제 그 이사회 결정이 결정이 되는데, 일본 현지 언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SK 하이닉스 컨소시엄이 원래는 20조를 제안했는데 네. 인수 대금을 30조를 제안하겠다는 그런 설이라고 그러죠. 네네. 설이 지금 일본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 네. 중에 이제 10조가 더 늘어났네요. 더 지급하게 되는데 그 10조는 도시바에서 이제 연구 개발 비용으로 제공을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현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들 지금 실시간으로 주요 경제지에 떠 있는 뉴스도 도시바 양치기 소년이 됐다 이런 표현 쓸 만큼 최초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에서 다시 또 웨스턴 디지털 홍하의 복잡한 관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까지 가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난맥상인데요. 인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격 조건 앞서 말씀하신 기술 또 자국 기술력의 유출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긴 한데 이것들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도 결정 안 되고 있고 양치기 소년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요. 어떤 가장 중요한 이 뭐랄까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인수 쟁점 뭐로 봐야 될까요? 도시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SK 하이닉스 컨소시엄이 인수를 하게 되면 네네. 이제 도시바나 일본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D램에서 굉장히 우수한 업체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뭐 향후에는 도시바가 SK 하이닉스에 인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 인수를 하게 되면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받아서 하드디스크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주장하는 것처럼 웨스턴 디지털이 도시바를 인수를 하게 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받아서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서 팔게 되니까 네. 결국은 독과점법에 걸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다양한 회사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고 싶은데
독과점법에 걸리면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있고요. 홍하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결국은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고 가장 이제 본질적인 것은 기왕이면 그런 그 도시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리스크가 적은 쪽이 네. 어느 쪽이냐.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SK 하이닉스 컨소시엄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데 네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제일 낮았었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액이 결국은 11일 현지 일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SK 하이닉스 컨소시엄도 30조까지 매각 금액을 매각 프로포즈하는 금액을 올리겠다.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과정도 복잡합니다. 지금 사실은 한국 경제가 조금은 숨통이 트인 것도 이 반도체 호황이고요. 중국과의 이 사드 배치를 통한 긴장 관계 속에서도 반도체라는 중간재 수출 때문에 좀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삼성을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이 도시바 인수전을 긴장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반도체 판세, 이 도시바의 거취에 따라서 크게 바뀌나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네. 그 D램이라는 메모리, 즉 이제 고속 동조하는 메모리 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한 70%를 가지고 있어서 네네. 도시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라는 속도 느린 메모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도시바의 그 생산량이 삼성전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네. 기술 수준도 최근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뒤처졌습니다만은 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입니다. 네네. 그것을 SK 하이닉스가 인수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바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뭐 한 4분의 1 정도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기술력이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도시바를 인수하게 되면 삼성전자 못지않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과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럼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률은 요즘 뭐 40%가 넘을 정도 초황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그 분야들, 예를 들어서 Io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격화되는 2020년대가 되면은 수요가 더 메모리 용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인수하는 업체는 엄청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겠죠. 미래 가치가 그러다 어마어마하기 보니까 때문에 모든 회사가 여기에 인수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심히 낸드 플래시 앞서 샌디스크 이런 제품명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미래에 굉장히 부가가치, 잠재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우리 기업 SK 하이닉스가 일본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인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좀 어떤 전략들, 어떤 대응들 필요할까요?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이제 SK 하이닉스 자체가 이번에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일본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인수 금액을 한 10조 정도 더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20조를 더 투자하는데 이것이 도시바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네. 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도시바는 원전 사업을 해서 적자폭이 워낙 커서 네네. 주식시장에서 이게 퇴출될 위기까지 맞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네.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인수한 금액이 전부 빚 갚는 데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네. 결국은 이제 연구개발하는데 투입할 돈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공장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기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컨소시엄 그룹에서는 10조를 더 투자를 하되 이것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래를 쥐고 흔들 만큼 의미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개발과 또 장기적인 투자 부분도 생각한다면 좀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도 있고요. 쉬운 얘기도 있고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얘기도 또 웃게 하는 얘기들도 많은 경제 뉴스. 여러분들의 의견이 보태지면 더 풍부한 한 권의 사전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인수합병. 흔히 M&A 이렇게 얘기하죠. M&A. 인수합병입니다. 먼저 기업의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걸 말합니다. 앞서 얘기한 도시바 인수에서는 경영권 문제는 조금 별개이긴 한데요. 그렇게 돼 있고요.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인수합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기업이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또 신규 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절감해서 빨리 알겠다. 또 대외적 신용도 확보하고 경쟁사를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이 커지죠. 이런 것들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호적인 M&A와 적대적인 M&A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적대적인 것은 좀 약간 안 좋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 주식 인수 형태를 취한 M&A 방법, 기업 합병, 기업 분할, 영업 양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시바 인수를 앞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 합병, 새로운 가치와 미래가 될지 혹은 정말 단순하게 나눠먹기가 될지 어떤 것에 따라서 그 분야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인수 합병들을 겪었죠. 뉴스 속에서 본 인수 합병,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8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자리 창출 정부의 최우선 과제죠. 고용지표, 성적표 나왔습니까? 네, 오늘 통계청이 8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이 취업자 증가폭이 2013년 2월에 20만 1천 명 기록한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올해 2월에 37만 1천 명 늘었고 그 이후 6개월 연속 이제 매달 30만 명 이상씩은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는 20만 명대, 그것도 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취업자 수가 안 늘었나 봤더니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부진했던 영향이 컸는데요.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3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네. 올해 2월에 14만 5천 명 늘어난 이후에 6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씩 증가했는데 그 증가폭이 뚝 떨어진 거죠. 이 사실 고용 동향이라는 거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그 일주일간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8월 조사 기간에 거의 매일 비가 와서 일용직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영향이 컸다라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네. 작년 8월에 날씨가 워낙 좋아서 유난히 취업자 수가 많았던 데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어졌던 건설업 호황이 최근에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영향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업종 보니까 숙박과 음식업에서 4만 명 줄었고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3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 제조업 취업자 수가 2만 5천 명 늘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점이고요. 네. 정부가 지금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공공행정과 국방, 사회보장, 행정 이런 데에서 7만 명 이상 늘었고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런 데에서도 4만 8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큰 그림으로는 참 아직까지는 답답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 일자리 사정만 놓고 보면 거의 외환위기 수준인데요.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지난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체감 실업률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따로 있는데요. 네. 취업 준비생과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청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청년층 고용 보조 지표 3를 발표를 하는데 네네. 이 지표가 22.5%를 기록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1%포인트나 상승한 건데요. 이 체감 실업률 역시 2015년 이후 8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 준비생은 6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5만 9천 명 증가한 겁니다. 예, 정말
이 강원랜드 채용비 때문에 많은 분들 황당하셨는데 취업률 보면 또 더 숨이 막힙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사실상 거래 절벽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를 보니까 9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면 어제까지 신고된 게 2,624건입니다. 네.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218.7건이 거래된 건데요. 8월에 일평균 482.5건이 거래가 됐으니까 이제 절반에도 못 미친 겁니다. 사실 이 주택시장이라는 게 뭐 이사철 같은 계절적인 요인이 크니까 작년 9월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9월에는 일평균 361.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9월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그렇네요. 위축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8월에는 역대 같은 달만 놓고 봤을 때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주택거래 신고 기간이 최장 60일에 달하니까 사실상 이제 지난 6월과 7월에 계약을 한 게 8월에 신고한 경우 네.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역량이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특히 규제가 집중된 강남 4구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강남구는 8월 일평균 34.6건이었는데 9월 들어서 11.8건으로 줄었고요. 네네. 서초구는 24.4건에서 7.9건으로 송파구는 33.2건에서 13.3건, 강동구는 30.2건에서 8.1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뭐 후속 수치도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 이런 추가 대책 좀 지켜보겠다 이런 이런 분들이 많아서 당분간 거래 부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작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가 지금은 뭐 엄청난 임대료를 먹고 있는 거위로 바뀌었는데 롯데면세점 좀 임대료 낮춰달라고 요청했죠? 네, 4대 보복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도 끊겨서 고전은 면치 못하고 있는 면세점 업계가 지금 공항점 철수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압박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임대료 인하인데요. 롯데면세점이 오늘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롯데면세점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서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인천공항의 이제 답에 따라서 철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 상황이 시급하니까 일주일 이내에 협의 일정을 회신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롯데면세점이 제시한 안은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서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 임대료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지난달에 이 하나갤러리아가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 조기 반납을 앞두고 한국공항공사와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지금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공항이랑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요. 업황과 관계없이 총 4조 1천억 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관광객 감소하면서 올해 2천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5년 계약 기간 동안 최소 1조 4천억 원 정도는 적자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황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도록 조정해달라라는 게 롯데면세점의 요구입니다. 네. 자,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될 수 있을 텐데요. 조사 기간에 하필 비가 와서 뭐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한 어찌 보면 뭐 특이 요인이 있긴 하지만 네. 뭐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취업자 수 줄어든 걸 보면 부동산 시장 잡기 이런 여파를 좀 걱정하지 네.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부동산 시장 옥죄다가 건설 공기 위축돼서 다시 규제 풀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됐었는데요. 네네. 부동산 시장 과열은 막고 건설 경기 너무 죽지 않은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의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적당한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알고 계시는데 아직도 정확히 뭡니까라고 물으면 그거 그냥 뭐 전자화폐죠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십니다. 지금 금보다 훨씬 비싸고요. 이 채굴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텐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 화폐다, 거래수단의 혁명이다라는 얘기부터 범죄에서 사용된다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얘기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최근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금값도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또 오른다고 하죠. 다양한 얘기들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고요. 게다가 아직 제도권 밖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 가지 제도, 규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 공동 창업자셨고요. 한국 블록체인을 준비하고 있는 김진화 공동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화입니다. 일단 좀 이 얘기가 관심이 높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북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금값 올라가고 있는 거에 주목하고 있는데 덩달아서 비트코인도 좀 사둬라 이런 얘기 돌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런가요? 안전자산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한 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렇게 유추하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첫 네.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것이 이따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지구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장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서버에 이렇게 집적돼 있지 않은 장부기 네. 때문에 유사 상황, 재난이라든지 전쟁 발생 시 네네. 물리적으로 좀 안전하다라는 기술적 특징들이 그런 근거가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보면은 기존 자산 시장과는 반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헤지 펀드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네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증대되다 보면 네. 그와 반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우리가 위기를 관리한다라고 그러죠. 그런 네네.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네. 그렇게 간주되는 네. 일본의 엔이라든지 엔화, 유로. 스위스 네. 프랑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에서 굉장히 그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 네, 문제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분석에 따르면 굉장히 이런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우호적이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요 정도의 인식이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전자산이 맞다 아니다라고 네, 네.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의외로 일본은 가까이 있는데도 위기가 생기면 돈은 N으로 쏠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들 역시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네, 비트코인 아베 총리가 참 곤란하시겠죠. 예, 참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불안하니까 비트코인 사두자라는 것보다는 이런 개념을 좀 더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핵심 개념.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블록체인입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장부라고도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블록체인 협회에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은 아니다. 네. 정도 수준이거든요. 조금 더 풀어주시죠. 네, 이 비트코인을 볼 때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단위와 네.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배경이 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앙의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중앙은행이 없이도 네. 우리가 장부를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면서 그것을 조작하거나 네. 그 기재 내역 제가 김 PD님한테 100만 원 보내고 그거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래서 부당이득을 못 취하고 네. 또 이제 우리가 화폐 시스템에서는 더블 스펜딩이라고 해서 이중지불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네네.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좀 극복한 기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라든지 기존 금융기관들에서 약간 경계하는, 왜냐하면 이게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렇지만 반대로 그 뒤 배경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오히려. 예컨대 네.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강경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블록체인을 아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는 예. 이런 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지만 엄청나게 들여다보고 있군요. 그렇죠. 네. 기술과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막 버블이 끼어 있는 것 같은 화폐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선진국 중에 일부는 자산 가치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결제 수단 이렇게 법률적으로 네네. 이제 규정을 했죠. 예.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돈이냐, 제 주변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네. 비트코인 이러니까 야, 그 돈 어디 가서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예,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마구 신규 코인 또 다양한 종류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유사수신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주의를 늘 요구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좀 정부가 정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전히 그냥 돈은 아니다 이러고 모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을 섣불리 인정하기도 부담스럽고 네. 그런데 이제 과열되는 거는 막아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10분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 굉장히 사기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발빠르게 이것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피해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규제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질서 확립 하기 위한 그런 규제책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은 좀 더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몇 가지 강경한 제스처들이 시장을 향한 일종의 경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도 일종의 그런 경고는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투기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하는 태도들 그리고 사기에 활용하려는 태도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일종의 그런 방식의 거품들을 걷어내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 제스처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나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확실한 스탠스 정립이 필요하다. 또 우리 정부가 또 4차 산업혁명 이거 대통령부터 강조하고 계시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국제 기축 통화라는 말, 달러, 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그런 돈 역시도 사실 국적이 있고요. 국경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국경도 국적도 없어 보이는데 정말 국제화폐다, 초국적 화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능으로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일종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고 이런가요? 네, 물론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거래, 사인 간의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개입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렴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인식을 얻고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저는 이것을 뭐 초국적 화폐다 이렇게 기존 화폐 개념에 끼워 맞춰서는 좀 무리가 있다,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요. 문서를 전자적으로 통신선을 통해서 맞습니다. 주고받으니까 그럼 이게 기존에 있던 것 중에 팩시밀리냐? 팩스 있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류 빠진 게 뭐 예컨대 우리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기존의 것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폐란 거는 기본적으로 정보였습니다. 인포메이션. 근데 각 시대마다 맞는 기술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온 것일 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존의 화폐라는 개념을 너무 절대시하면서 이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거기에 너무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약간 미스가 생겨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건 새로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존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화폐라는 고정관념에서 이해한다면 또 다른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어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국적인 결제 인프라. 혹은 모두의 금융, 그러니까 개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글로벌 금융망.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개방적일 것 같아요. 예. 금융이지만 약간 정치적 아이디어로 가져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그렇죠. 약간 무정부주의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혀지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박성진 장관 후보자 국회가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어지는 정 씨의 뉴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과 서너 달 전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서강대 정유신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9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지금 한 $4,000 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오름세와 가격 변동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사실은 2016년도에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제도권의 수용이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파운데이션, 그런 펀더멘탈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기적인 수요도 분명히 오르니까 이제 더 따라붙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또 제도권에서조차 이것이 금 투자 시장이 한 7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그런 것들을 잠식하면서 55,000불까지 오를 거다. 지금 4,000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듣기는 너무나 이것이 로또 현혹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안전하다고 절대적으로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다만 이 기술 자체가 쉽사리 물거품처럼 사라지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가격 자체는 등락이 굉장히 클 수 있다. 등락이 있다. 그래서 항상 배우시는 자세로 분산 투자를 조금씩 해보시는,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을 한번 익혀보는 학습 비용 정도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등락이 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 5만 달러까지 세상에라고 하셔서 전 재산 가산을 탕진해서 비트코인을 사신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개념도 잘 안 맞는 거지만 시장도 왜곡되고 그 그렇죠. 개인에게 비극이 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로의 한 걸음 진입 이 정도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제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결제 인프라 혹은 모두의 장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미래 경제와 금융에서 사실 이 비트코인 혹은 블록체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변화, 어떤 것들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기술은 사장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뛰어나도. 네. 그다음에 시장에 뭐 약간은 부족한데 잘 착근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과거 그 영상 비디오 테이프 그 표준 네, 맞습니다. VHS 뭐 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리듐이라고 네. 굴지의 통신 회사들이 다 해서 위성전화. 위성전화 예. 막 사막에서도 되고 막 네. 우주에서도 되고 근데 굉장히 큰 실패 사례로 남게 됐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기술력 자체나 자본력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잘 수용되느냐.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딴 거는 다 몰라도 일단 아래로부터의 그러니까 위에서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네네. 이 기술을 써라 뭐라든지 큰 네. 자본들이 이걸 보급한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유명해져서 이렇게 제도권으로 올라온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면 쉽게 이 기술이 실패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생명력이 좀 더 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네. 기술이 잘 안 되도록 이제 만들고요. 또 그 네. 기술이 굉장히 유망하다 이러면 직접 그것으로 새로운 개선시키고. 실험들을 해보면서 네.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건 자꾸 어떤 투기적으로 뭔가 맞습니다. 예, 금전적 이득을 소수의 바라는 정보. 건데요. 예. 네. 근데 좀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네. 뭐 좋은 뭐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뿌리를 내려야 한다. 아래로부터라는 말을 들었더니요.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도 규제라는 표현은 제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생태계가 바뀌어야겠다라는 말이 여러분도 공감될 말일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관련이 있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 블록체인 협회 김진화 공동대표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앞서도 비트코인 이야기 드렸지만 항상 이 불법 금융 유사수신 예방하는 데 최일선에서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분들이죠.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 대응단. 오늘은 전기영 수석조사역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법 금융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다 광고를 보고 그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법 금융 광고 얘기해 주실 텐데요. 네. 다수 적발해서 사이트 폐쇄 등 조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상반기 중에 인터넷상 통장 매매, 작업 대출 등 불법 금융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658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장 매매가 217건, 전체의 33%에 해당되며 작업대출 154건, 미등록 대부 121건, 휴대전화 소액 결제 현금화 81건 등 순으로 총 적발 건수 기준 전년 동기 915건 대비 257건이 감소한 것입니다. 네. 특히 이중 통장 매매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에 의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며 네. 또한 작업대출은 정책 서민금융의 확대로 미등록 대부는 대출 중개 사이트 개선 등의 각 유형별 맞춤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대포통장 근절 지하철 홍보,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매주 정기 인터뷰, 네. 시민감시단 운영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금융교육 활동 등 금감원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 노력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매주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도 기여했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예. 정말 많은 노력 때문에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유형들은 뭐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들, 예, 불법 대출, 뭐 통장 판매 이런 것들, 작업 대출, 미등록 대부업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금융 광고가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성과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의 노력,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그 감소 효과가 각 유형별 맞춤 대책에 의한 실효성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법 강수물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감소한 통장 매매 광고의 경우 네네. 다수의 통장 매매 광고가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여 영업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2016년 10월부터 적극 시행하고 있는 통장 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불법 광고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는 최근 대포 통장 건당 매매 가격이 작년 기준 최소 80만 원에서 현재 150만 원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원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활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한편 작업대출 광고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확대하면서 불법 대부업체 이용 고객 중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되며 네. 또한 K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낮춤으로써 작업대출 수요가 감소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미등록 대부 불법 광고의 경우는 과거 대출 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고금리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자 금감원이 2016년 3월 이후 대부업체 등록 여부 즉시 조회, 대출 중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강화 및 계약 체결된 업체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 중개 사이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미등록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적극 시행도 인터넷상 불법 광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정말 이런 것들 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좀 줄어들고 있고 좀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이렇게 거래를 불법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또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불법 금융 광고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돈을 빌리는 방법 한번 안내해 주시죠. 예, 대출이 필요할 때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지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전화 1397을 방문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상담받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4592님 코인 얼마인가요? 앞서 얘기했는데 한 4,000달러 좀 넘어갔다고 하고요. 사고 파는 거는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06님 인수합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데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모두가 웃는 경제 기대해 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